이제 6.27 대책이 나오고 나서 한 10일 정도가 지났어요. 이 사이에 수도권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앞으로 시장이 변화함에 따라 또 다른 정책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정책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들을 보고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주변에 무주택자분들, 1주택자분들에게 이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상승장이고 하락장에서 나오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제 상승장이 되면 분명히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할 거예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면에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떨까요? 허탈감이 많이 들 거예요. 내가 지금 집을 사려고 돈을 모았는데 집값이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없어지잖아요. 좀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길 겁니다. 반면에 하락장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집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안 좋죠. 왜냐하면 내 자산이 줄어드니까. 상승장이냐 하락장에 따라서 입장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는 어떨까요? 정부는 상승장을 좋아할까요? 하락장을 좋아할까요? 정부는 오히려 보합하거나 조금 약상승에 가는 그런 장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게 되면 정책들이 나오게 됩니다. 급등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규제를 해서 시장을 완만하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급락을 하게 되면 좀 더 완화 정책을 펼쳐갖고 시장이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기조를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상승과 하락장 때 나올 수 있는 정책, 대출 관련 부분이에요. 대출에서 변화가 생깁니다. 상승장 때는 대출 규제를 강화를 해요. ATV라든지 DTI라든지 DSR, 우리가 이게 뭐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ATV는 집값에 대해서 집값의 몇 프로를 대출을 해줄 것인가 보는 거예요. DTI 같은 경우는 내가 받는 연봉 대비 주택 담보를 해가지고 받는 이자를 얼마나 상환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DSR은 더 강한 건데 소득 대비 얼마만큼의 빚을 낼 수 있는지, 얼마만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DTI는 주택담보대출이었어요. DSI 같은 경우는 주택 플러스 일반 신용대출까지도 포함을 해서 내가 갚아 나가야 되는, 주택뿐만이 아니라 일반 대출, 신용대출까지도 모든 대출을 다 포함해가지고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DSR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규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DSR을 40%를 봐주고 있는 거죠. 대출 규제를 강화하게 됩니다.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을 좀 줄임으로써 집을 살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조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는 거죠. 반면에 하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 규제를 완화합니다. 왜냐면 경기를 살려야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게끔 유동성을 더 늘려주는 거죠. 대출을 더 많은 사람들이 잘 받을 수 있게끔 확장을 시켜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지역이 상승장이 되게 되면 늘어나요. 조금 전 기사에서 봤지만 지금 규제 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렇게 4개구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더 상승하게 된다면 확대를 시키겠죠. 송동구, 마포구, 광진구, 양천구 뿐만이 아니라 경기도까지 넘어가게 되면 과천이라든지 분당까지도 더 확대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확대를 시켰는데 더 상승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규제 지역이 더 확대가 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가 기억을 잘 살펴보게 되면 2021년도까지도 서울 전 지역이 규제 지역이었어요. 그만큼 더 많이 오르게 되면 규제 지역은 확대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럼 규제 지역이 되게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1주택자가 세대주만 청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1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도 중과가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어렵게 되는데 자료를 하나 마련해 드릴게요. 이 자료를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자, 그럼 하락장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규제 지역을 축소를 하는 거예요. 원래 규제 지역이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하락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강남 3구 플러스 용산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규제 지역을 해제시켜 준 거예요. 왜냐하면 규제 지역 있으면 사람들이 집을 안 사다 보니까 규제 지역을 없애줌으로써 집 사기에 조금은 더 용이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규제 지역 축소 또는 해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금은 총 3개를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 집을 매수를 할 때 취득세가 있고요. 가지고 있을 때 보유세가 있어요. 보유세는 종부세나 재산세 2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세라는 부분이 있어요. 상승장에서 규제 지역이 돼요. 양도세를 낼 때도 내가 만약 1주택자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규제 지역에 있는 집을 매수를 했을 때는 이 집에서 거주를 해야지 비과세 조건이 만족이 돼요. 근데 반면에 비규제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 집을 보유만, 2년을 보유만 하고 있어도 비과세 조건이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규제 지역이냐 비규제 지역이냐에 따라 가지고 좀 더 용이하게 집을 운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락장에서는 세금 감면이라든지 또는 세금이 있었던 것도 일시적으로 유예를 시켜서 내가 세금적으로 완화를 시켜주겠다, 이런 기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급적인 측면을 볼게요. 상승장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승장이 되게 되면 어쨌든 정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 과거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는 처음에 1기 신도시가 들어왔을 때
집값이 안정화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공급을 많이 하게 되면 집값이 안정될 거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과잉 공급이 되게 되면 또다시 집값이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이걸 아주 신중하게 조정을 하고 있어요. 인허가 물량도 조정을 해서 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상승이 되게 되면 가장 먼저 이걸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을 발표를 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신도시 발표 등의 공급 증가를 시키는 역할,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비 사업을 활성화해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조금 더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공급을 늘리는 방법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많이 되게 되면 결국 이 공급이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공급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값의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하락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공급을 많이 하게 되면 시장이 더 안 좋아질 수가 있다 보니까 공급을 축소를 해요. 건설사 같은 곳에서 자금난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시장이 너무 안 좋게 되면 좀 건설사가 부도가 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하락장에서는 살릴 수 있게끔 공급을, 그래서 하락장 같은 경우는 공급을 조절을 해줄 수도 있고 건설사의 자금난을 조금 더 극복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시기를 경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네 가지, 대출 관점, 규제 지역 관점, 세금 관점, 공급 관점,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상승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대출 규제를 한번 강화를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대출 규제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거겠죠. 예를 들면 주담대가 6억까지 가능했는데 그 금액을 더 축소를 시킬 수도 있고요. 또 고가주택도 대출을 6억까지는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고가주택은 대출 아예 못 받게 또 정책을 펼칠 수도 있는 거예요. 상승장이 계속해서 지속된다. 대출적으로도 좀 더 규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규제 지역이 좀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세금적으로 건들 수도 있어요. 공급은 계속해서 늘릴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공급 관련 부분에서는 실제로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증가를 하기도 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끔 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규제 정책 플러스 공급을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또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결코 규제 하나만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금리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사람의 심리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공급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가치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정책이에요. 정책이 만약에 규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가 전부 다 오르기 좋은 시장이라고 한다면 가격은 오를 수가 있어요. 단지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오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일단 위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정책을 통해서 막은 거예요. 그 수요를. 근데 만약에 정책이 없어진다거나 아니 사람들이 이제 이 정책에 익숙해서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이 정책이 있어도 난 집을 살 수 있겠네? 라는 심리가 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다시 또 집값은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막는 건 너무 좋은데 만약에 시간이 좀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만약에 상방으로 가고 있는 심리라고 한다면 그걸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일단은 많이 막혔다고 봐지고 있고 제가 부동산에 많이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6월 27일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집을 보기도 했었고 지금은 반대예요. 관망세.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싸게 해서라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책이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시장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정책이 성공했어요. 지금 당장은. 근데 이게 지속이 될지 일정 시간까지만 지속이 되고 말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대출 규제라든지 또는 규제 지역을 재지정한다든지 세금적으로 규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된다 이것보다는 이 시장이 이렇게 되게 되면 규제가 더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런 규제가 나올 수도 있다. 시장이 계속해서 더 오르게 된다면. 왜냐면 문재인 정부 때도 27번 정도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왔어요. 근데 시장은 어떻게 됐어요? 잘 잡히지 않았거든요. 그거예요. 왜냐면 사람의 심리는 더 오를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잡힐 수도 있고 잡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잡혔던 경우도 있고 잡히지 않았던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잡히면 오히려 만약에 내가 무주택자거나 아니면 주택을 사야 되는 입장에서는 엄청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매수 수요는 줄어들겠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줄어요. 근데 당장 내가 팔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때요?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 파는데 잘 안 팔리니까 가격이 조금은 내려갈 수도 있을 거고 금매로 팔고 가야 되는 사람들은 금매를 내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집 사기가 좀 더 좋은 시점이
선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잘 봐두셔야 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갈아타기 1주택자분들은 보통 갈아타기를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움직였던 많은 분들은 갈아타기를 하려고 움직였던 분들이 많거든요. 더 내가 상급지에 이동하고 싶기 때문에 갈아타기를 준비하고 있고 갈아타기에 성공했던 사람도 있고 이런 시장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면 대출을 좀 더 많이 받아서 갈아타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출을 막았잖아요. 완전히 좋은 집으로 갈아타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갈아타기를 준비하는 사람은 내가 주담대를 맥스 6억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가질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현금을 얼마 정도인지 보는 거죠. 이 두 개를 합친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지역들을 좀 많이 아셔야 돼요.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을 한 개만 찍어놓고 보는 게 아니라 좀 여러 개를 보고 있다가 내가 원하는 가격에 그 아파트들이 다가왔다라고 한다면 갈아타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시장이 좋을 때보다는 좋지 않을 때 갈아타기를 하기가 더 좋거든요. 왜냐면 시장이 좋을 때는 내가 갈아타기를 하려고 해요.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거야. 좋았던 아파트가 더 먼저 오르고 좀 덜 좋았던 아파트가 좀 더 완만하게 오르다 보니까 이 격차가 시장이 안 좋았을 때는 요만큼 차이가 났다면 시장이 좋을 때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아타기가 더 힘들어요. 근데 시장이 보합하고 있으면 오히려 좀 그 격차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갈아타기를 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은 시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갈아타기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도 내가 시장을 좀 더 잘 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단편적인 상승하냐 하락하냐 이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상승했을 때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하락했을 때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상승을 하게 되면 규제가 또 나오겠죠? 그럼 잠시 주춤할 거예요. 근데 그 상승 기조가 있다는 거는 계속해서 규제가 나올 거고 그때마다 내가 샀던 가격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겠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규제가 나왔다 계속해서 규제가 나온다는 거는 결국 아파트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가 나오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하락을 하면 어떨까요? 하락을 하게 되면 근데 규제 때문에 하락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규제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요가 좀 줄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조금 떨어졌을 때 또는 지금의 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조금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기회를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위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내 집 한 채를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갈아타기를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금액,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하게 알아두시는 거. 내가 가고 싶은 지역, 갈 수 있는 지역을 알아놓는 거. 하락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락이 됐을 때 뭘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 하락이었잖아요. 그때 뭐 했어야 됐어요? 그때 미리 내가 어떤 지역들을 알고 어느 정도가 좀 저렴한 금액이라는 걸 알았다면 매수 준비를 했을 거고 그 매수기를 잡았을 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지금 또 하락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또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또 규제가 생기게 되면 또 주춤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시장은 기회를 조금씩 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집을 살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을 잘 봐두시는 거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가능해요. 근데 다만 조건이 붙죠. 내가 만약에 A라는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B라는 집을 새로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전에 정책이 없었을 때는 이제 B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A집을 매도를 하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책은 주담대를 받잖아요. 받고 나면 이 집을 6개월 안에 매도를 해야 돼요. 그게 처분 조건이 붙기 때문에 A라는 집을 6개월 안에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계획을 잘 세우고 나서 이제 갈아타기를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주담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머지 뭐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하는 조건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만 더 체크를 해주시고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